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필요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 논란과 관련해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도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또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 연석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김 의장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5만 원 꼼수 보상안과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세밑 한파 속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응을 논의합니다. 오늘은 국회 먼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까지는 사실 사퇴보다는 사과의 무게가 실린 분위기였는데 결국 물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연루된 다양한 갑질과 특혜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선출된 지 꼭 200일 만에 집권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불거진 각종 의혹은 부정하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응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둘러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 당분간은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원내사령탑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습적인 사퇴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에 이어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면서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전북 현장 일정 중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책임으로만 끝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법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강선 의원의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도 새로 불거졌는데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강선 의원은 당시 김병기 공관위 간사와 이를 상의했는데 이튿날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강 의원은 보도 직후 SNS 글에서 공천 약속과 함께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김 시의원도 금품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당 차원에서는 상황 파악 단계에 있고 별도 조치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추악한 뒷거래다, 해산돼야 할 부패 정당이라고 날 세워서 비판한 뒤 분명한 해명과 규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도 현재 진행 중이죠.
네,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과방위 주도로 정모위와 국토위, 기재위 등 6개의 유관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인데요. 범여권과 개혁신당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면서 불참한 상태입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대표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빠지면서 청문회장은 예상대로 맹탕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선 불출석한 김 의장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선 청문회에서도 출석한 외국인 증인 헤럴드 로지스 쿠팡 대표가 이번에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국어를 못한다면서 동문서답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영어 통역기까지 등장해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과 함께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거로 예상되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만큼 오늘 처리는 일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사흘째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후보자의 발탁은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 세웠는데요.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정 대표는 과거에 허물이 있다면 반성하고 채찍은 가하되 이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는 도와달라면서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시재입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당신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면서 판단 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이해훈 후보자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과거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입장문을 내고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으며 저희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는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결코 개인의 명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제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희 오후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합과 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서 고려해야 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한 걸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복귀가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격 토의에 앞서 추가로 발언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라며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서 참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수 야당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 포용적이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통일교 특검 관련 언급도 나왔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한 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이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일교나 신천지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여든 야든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며 특검이 구성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상의해 수사팀을 구성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김 총리는 해당 사건이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걸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또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오늘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뒤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란 재판이 모두 합쳐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 8명의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세 갈래로 나눠서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대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였는데요. 다만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각각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많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처음으로 한 번에 동석한 만큼 재판이 시작된 뒤 변호인 측 자리가 부족하고 좁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직위원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 1심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엄이 해제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김 전 장관이 발언한 내용 등과 관련해 특검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 이후 내년 1월 5일과 7일에 잡혀있는 재판에선 내란죄 구성 요건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오는 9일에는 변론을 끝낸다는 목표입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8명 각각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 1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는데요. 법관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는 만큼 그 이후로 선고를 미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는 심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내일이면 만료됩니다.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통일교 측이 건넸다는 명품 시계를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자녀 사건을 인계받으며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가격 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요.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정치자금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했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과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의 회계 자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계산의 금품 전달 시점도 중요한 만큼 통일교 관계자들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고용으로 만들었다는 이른바 TM 특별보고를 보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과 2018년 12월 27일에 면담을 했다고 날짜가 특정됐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받는 사건도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요? 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준비팀이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는 등 자녀 사건을 인계받기 시작했는데 사건 수와 관련 서류가 많은 만큼 인계 작업은 내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모두 넘겨받는 대로 검토에 착수해 김건희 특검의 자녀 사건 수사팀의 전체적인 인력 규모 등을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최상병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14명으로 구성했고 내란 특검 후속 사건에 대해서도 41명 규모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과연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2,400에서 출발해 75% 넘게 상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증시와 환율 소식 조금 더 알아봅니다. 자,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계속 4,200선에서 숨고르기를 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4,200선에서 연고점인 4,226을 뛰어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6% 내린 4,190선에서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도이지만 개인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강세여서 코스피가 상승으로 올해 장을 마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12만 원대, SK하이닉스는 65만 원대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0.4% 내린 928로 시작해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출발해 1,427원까지 하락하는 등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48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폐장 직전까지 환율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금, 은값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폭락했습니다. 국제 금 현물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9시 25분 현재 온스당 4,345.77달러에 거래돼 지난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4,549.92달러와 비교해 4.5%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은 현물은 온스당 72.6678달러로 어제보다 13.5%나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른바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했고 주요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린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는 쿠폰 등이 포함된 5만 원 보상안과 관련해 전례 없는 규모라며 추가적인 신규 보상안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에서 이번보다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보상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쿠폰을 통한 보상은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엔 해당 내용은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라며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화되는 대신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쿠팡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할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상향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당정은 추가로 경제형벌 관련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법위반 행위에 대해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기업 실책 관련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해 형벌을 없애는 대신에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상한 역시 현행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10%로 올라갑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 가름에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담합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주요 법률 개정 사항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의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 결과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관 합동 조사를 마친 정부는 KT에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이동 기지국, 펜토셀 인증서 등을 KT가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무단결제 범행에 악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입자들의 음성 통화 내용과 문자까지 모두 빼앗긴 건 안전한 통신망이라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단결제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면서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T가 지난해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KT가 확인하지 못한 악성 코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모두 합쳐 94대 서버에서 악성 코드 103개 종이 확인됐는데 일부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SKT의 그 BPF도 한 3가지 유형이 발견됐었는데요. 이번에 KT 쪽에서 그 유형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공격자로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만 2억 4,300만 원이었고 단말기 식별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KT에 일단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다음 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정부 발표 직후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범인들은 무려 1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도청까지 가능했던 거로 파악되는데 핵심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물론 주범의 행방도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KT 무단결제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사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최초 피해가 발생하기 1년 전인 지난해 4월 범행을 시도했는데 장비 문제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운영하였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불법 소형기지국 장비 이른바 펜토셀은 지난 2019년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것을 범인들이 손에 넣은 건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하고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문자와 통화까지 몰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KT 모든 이용자가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된 것이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에 걸친 합동조사에서도 가입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소액 결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가 범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완의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가 그 DB를 통해서 유출된 흔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다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기지국 운영자를 비롯해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쥔 중국인 윗선과 해킹에 쓰인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지만 중국에 거점을 둔 만큼 신병 확보에는 난관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천 연수구 포스코 ENC 본사와 사고 현장, 하청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포스코 ENC 현장 소장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안전보건팀장과 공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포스코 ENC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자,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원내대표직은 유지를 하고 사과 정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직을 내려놨네요. 그렇죠. 일단 뭐 시기적으로는 어제 한 언론을 통해 나온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호 의원의 녹취, 대화 녹취가 뭐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 누적되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시작이었던 그 숙박권 사용, 그 문제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퇴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당내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 보좌 직원들의 그 텔레그램방 공개 이후 사실상 하루에 하나 이상,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영상을 봤습니다만 연일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고 또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 스스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왔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서 사실처럼 소비가 되고 또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한 핵심이 그 부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퇴는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황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주로 이게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보좌진들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을 붙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끝까지 잡아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법리적 공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약간 모호한 국민한테 사과하지만 보좌 직원한테는 사과하지 않는 이런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게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법인카드를 빼앗긴 구의원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요. 이제 아들이 숭실대학교, 둘째 아들이죠. 숭실대학교 편입할 때 동원됐던 구의원과 보좌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회사 관련된 업무를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고 그 보좌관이 그 과정에서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 보좌진들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또 배우자가 막내 보좌진의 아이들을 도용해서 텔레그램을 염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에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쿠팡에 취직한 보좌 직원이 있는데 그 전 보좌 직원을 쫓아가서도 또 해고를 시킵니다. 그 해고를 당한 보좌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가정에서 큰 기대가 있었을 건데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불안감과 공포가 들었겠습니까? 그런 보좌진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앞서서 이제 성 부대변인님께서도 어제 공개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내용, 그 녹취 내용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녹음이 됐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방송사 측에서는 제3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단 김병기 의원실에서 두 분이 나눈 대화로 보여지고요. 예. 녹음을 한 사람은 김병기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언론사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 내용이 중요한 예,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강선우 의원이 즉각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그리고 해당 거기에 나오는 그 지방 의원도 즉각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에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히 반환이 됐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환을 지시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녹취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해명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1억 원이라는 돈이 전달된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정말 뇌물죄에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인지한 순간 즉각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누가 두고 갔다 하더라도 두고 간 돈이 있다면은 그걸 정말 바로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고 뭔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뇌물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녹취에 들었을 때는 김병기 의원도 뭔가 내용을 한번 들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한 거였고 그때까지 그 반환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줬다라고 하던 해당 의원이 공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할지. 그게 핵심 부분입니다. 1억을 줬다고 얘기했고 1억을 강선우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보좌관, 지역의 사무국장을 말한 것 같아요. 지역의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 좀 미리 언지를 받았었고 두 번째 상담을 왔을 때 그때 본인은 녹음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걸 대비를 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때 나는 FM대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은 그 내용을 모르죠. 녹음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니까는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간사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줘라라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얘기만 이제 녹취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 1억을 보관했다는 그 사무국장이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돌려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처음에 아마 그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에게 내 1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상담한 거죠. 간사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공천을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실제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고 그 다음 날 그 지방 서울시의원이죠.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1억 원 받은 거를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예,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논란들이 보좌진, 그러니까 전 보좌진들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왜 보좌관들이 이런 상황까지 지금 끌고 올까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좌진들, 저도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의 일정과 세세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치달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보좌진들의 이 텔레그램방을 공개한 것 자체는 그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보좌진들이 정말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하나씩 폭로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보좌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까 대변인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실을 나온 다음에 다른 그 기업에 취업을 한 것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그거를 자르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필요한 사실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본인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언론에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은 이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본인이 모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건데 그 직장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전 상사 김병기 원내대표 때문에 잃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정도의 폭로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했던 그 대응,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공개하는 그 대응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봤죠.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랑 틀어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이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공개한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희는 봤던 겁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는 정말 잘못된 최악의 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 공개한 게요. 본인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내용 자체가 전혀 그런 거 없이 거기서 나오는 대화를 보면 보좌진들이 좀 나쁜 아이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는 텔레그램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상 실제 있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오히려 더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악수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좌진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 중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은 보좌직원들 3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 증명을 받은 그 전 보좌진이죠. 전 보좌진과 그 부인, 배우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직장이고 이미 헤어졌는데 별로 감정도 좋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쿠팡으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간 그 직원까지 쫓아가서 해고를 시켜버리니까 이 잘렸던 6명의 보좌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시에 다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여서 이거 같이 우리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의원과 직접적으로 카톡이라든가 대화 나왔던 거 이거를 전부 다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의 그 대응 자체가 오히려 보좌진들을 전 보좌진들을 뭉치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라는 분석이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좀 봤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보좌진 관련한 구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요. 김병기 의원, 이춘석 의원은 지금 뭐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해서 지금 당을 떠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보좌진 관련 조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렇다고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안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회에 일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분들은 국민의힘에도 없다를 꼭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많은 의원들이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조금의 약간의 갑질을 하고 있던 분들도 이런 것들로 갑질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아마도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아예 김병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1억 원이라는 그 큰 돈, 현금에 대해서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그때 실체를 밝히지 않고 덮고 넘어간 거, 이것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희망자들이 당협위원장에게 또는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 이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렇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꼬리를 자르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벌써부터 이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곧 있으면 최고위원 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내 역학구도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차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긴 좀 치열하게 개파 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는 좀 통합을 외칠 수 있는 사람,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게 2014년 이후로 1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박영성 당시 원내대표가 임기 5개월 만에 사퇴를 하면서 그 당시 한 일주일 만에 보궐선거를 해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신임으로 취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빠르게 원내대표 선거 진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마 다만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잔여 임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하게 됩니다.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하던 분들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 나서 1년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에서 6개월밖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최고위원 선거랑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다양한 후보원들의 고민과 지도부의 고민이 어우러진 다음에 아마 좀 입장 발표나 이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의 또 다른 핵이죠. 바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을 두고 출근길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권 중진 의원이 입각을 앞두고 지금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 그리고 오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원색적인 비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그 사과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만 지금 이해훈 의원의 이제 입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많은 국민들도
일요일 오후,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을 건데 아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혜원 의원 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장주의 이런 이제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끌고 있는 반시장 정책이라든가 반시장 입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3선이나 보수정당에서 3선이나 국회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면 다 속였던 것이냐, 다 연기였던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인터뷰가 언제냐면 29일 어제였습니다. 오늘 30일이지 않습니까? 29일 어제였는데 원래 29일에 이혜원 의원 당협에서 무슨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당원 연수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원 연수회가 뭐냐면 당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거든요. 당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내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것이며 올해 어떻게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려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일 오후에 입각 후보자로 발표가 되니까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반성하겠다.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잠깐 착각을 해서 내란을 내가 옹호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조변 석계하는 모습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씁쓸하다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사검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가족도 인사검증한 거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인사검증하게 되면요. 배우자라든가 자녀분들 전부 다 자기 신상 조회하는 거 전부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다 사인을 했고 가족 모두가 철저히 입을 다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국민의힘에서 당무를 받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배신행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혜원 의원이 저 선택한 것이 옳으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혜원 전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각 부처에 이제 내란 TF 만든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관련된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조금 정부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다. 그 헌법존중 TF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을 옹호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가담과 내란 옹호는 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가담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가담하는 그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뭐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지 뭐 단순 가담자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에 한번 나가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한 사과가 어떻게 보면 시작일 겁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가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원래 인사청문회는 이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 위원들과 여당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저희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분들이 저 사과로 다 말끔하게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을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가 저희는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 청문위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혜원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를 둘러싸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뭐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까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잘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혜원 후보자는 내정 발표와 동시에 이 같은 소신이 담긴 과거 SNS 글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지운다고 진짜 지워질 것 같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앞에서 야당 노릇할 결기가 없다면, 그 악착 같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이 돼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옳은 길일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묻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청래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글쎄요, 저희는 이번 인선을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대통령께서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에게 보낸다는 메시지보다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을 향해서 던지는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란 정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경고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이해운 전 의원처럼 후보자처럼 뭔가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더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 협치의 파트너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예. 메시지로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 정당, 한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할 것이지만 저들 중에서도 뭔가 국민의힘 야당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절연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협치의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해훈 전 의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예. 왜 보수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총리 내정을 하기 이전에 여러 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총리설도 있었고 홍준표 전 시장 총리설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런 인사들이 실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실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석이 공석인데 조경태 의원 설도 솔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경태 의원은 본인은 그 제안 받은 적 없다라고 뭐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예. 근데 실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해훈 의원도 주변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 인사검증을 받고 있고 내각 입각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침묵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과연 아닙니다. 저는 제안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실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있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예. 상황이 됐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그 얘기를 캐치프레이즈를 썼었어요. 예. DJ가 쓰던 걸 이제 가져와서 또 썼던 건데 과연 준비된 정부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얼마나 의석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폭넓게 인재를 찾아서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외로 준비가 덜 돼 있고 인재를 찾지 못해서 인재 구인난 때문에 혹시 이렇게 국민을 쪽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주변에 사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외연 확장이라는 의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외연 확장, 중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실제로 진보 정권 또 좌파 정권 이런 데서 좀 보수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다르게 해서 중도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피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진보 정권에 계속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람만 보수 출신 사람을 대해서 앉혔다고 해서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두 달 가면 금방 표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외형 확장의 효과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도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불똥이 친한계로 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혹은 일정한 조치는 그냥 예고된, 그냥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리위원장 선임 같은 경우도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신한계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징계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과 원칙에 있어서는 물러나지 않는 게 장동혁 대표 스타일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게 통합하고 어설프게 덮어두는 방식으로 중도 확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큰 과제가 있는 그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선거를 앞두고 늘 양당 모두 추진하는 방향인데요. 근데 지금 당성을 더 중요시하겠다, 더 오른쪽으로 가시겠다는 발언으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혜훈이라는 하나의 정치인이 지금 보수를 떠난 건데 그러면은 더 똘똘 뭉치고 최대한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역이용해서 당에게 뭔가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하겠다. 사실상 정치를 못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당무감사에서 받은 그 만약 2년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정치를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출을 하겠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만약에 징계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상 더 중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이혜훈 전 장관 의원을 지명한 것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더 확실히 준비가 돼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보수 인사도 영입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뭔가 이 재정 확장 정책이 아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목소리도 장관의 자리에 앉혀두고 들어보겠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반대로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쫓아내는 그런 국민의힘을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어느 쪽이 더 품는구나, 어느 쪽이 더 통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향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진영 내에 다른 목소리도 껴안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하겠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전략 얘기를 했거든요. 전략을 본인이 생각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도 확장의 전략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의 사제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여야가 다 일렬로 쭉 줄을 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비명 행사시켜서 공천도 배제하는 숙청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을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정권까지 차지했던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빼간다?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하실지 의문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쪽에 숨어있는 침묵의 변절자 이런 분들을 쏟아내는 것도 오히려 당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당성이라든가 선명성 또는 투쟁성을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해서 더 건강하고 더 힘있는 그런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내륙에서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 속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당장 내일 해넘이 계획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다시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세미 탄파 속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 아침에는 영하 11도로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다시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 일부 지역은 기온 자체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어서 야외 활동 동시 한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원 중북부 산간의 한파 경보를,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또 경북 북부 일부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내륙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에 마지막 석양이 지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강추위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호남 서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은 올해 해넘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구름 속에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 부산 해운대 5시 21분, 인천 월미도 5시 25분, 서울에서는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도 내륙에서 가능할 전망인데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에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특히 한파가 새해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새해 첫날 아침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고 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아서 해돋이 명소를 찾는다면 철저한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은 새해 초반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 지하차도에서 17톤 화물차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도로에 쏟아진 적재물로 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는 50대 남성과 이웃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주민 10명이 한밤중 대피했습니다. 자신이 살해당할 거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A씨의 정신질환이 악화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간병인 70대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의 망상에 빠지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데요. 다만 폭동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해를 넘겨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거나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난입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점거해.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아수라장이 된 법원. 사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만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 저항권 등을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버 신혜식 씨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폭동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돼야 단순한 법원 외관 복구를 넘어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한 데 이어 북한 관련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사설망,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대신해 북향민을 대체 용어로 선정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이 담긴 북향민을 탈북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용어는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 탈북 상황이 반영된 용어로 국민인식 변화와 이탈의 부정적 어감으로 명칭 변경 논의가 반복 제기돼 왔다고 대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또 화마를 겪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시주택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급조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뭐가 계속 터지지? 창밖으로 세찬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컨테이너로 된 건물 외벽은 반쯤 구겨졌습니다. 지난 26일 산불 이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어찌나 거셌는지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옆집 창틀까지 열기에 녹아버렸습니다. 안에서 또 나오냐 무슨 펑펑 뭐 터지는 소리가 펑펑 났어요. 모락모락이 아니라 제법 많이 났어요. 불 난 지가 제법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참 번져가는 상황. 남편과 함께 이곳에 살던 윤현자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임시 거처마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불탄 가구와 옷을 장만하며 다시 잘 살아보자던 꿈이 반나절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제 겨우 장만해가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내년에 이제 저 이사나 가고 이래가 옮겨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익하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 어디 영화에나 나올 일이지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진짜 기도 안 차. 임시주택은 대부분 가연성 단열재를 쓰고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좁은 공간에서 난로 같은 전열기기를 쓰는 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입하는 과정들,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화재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산불 이재민 상당수는 언제쯤 새 집을 지어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산불을 겪은 이들이 또 다른 화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치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쿠팡이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5천 원 할인 쿠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로 코스피가 박스권을 등락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쿠팡 보상안과 함께 주식과 물가 등 경제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쿠팡이 지금 이용권을 5만 원 규모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봤더니 네. 사실상 5천 원 지금 쿠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라는 예.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그래서 1인당 5만 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3천 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유출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전 회원한테 웬 5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이런 예.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5만 원을 좀 나눠 보면은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상품 이용권이 5천 원, 예.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5천 원. 그리고 이제 큰 돈들은 쿠팡 트래블이라는 여행. 예. 저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게요. 알럭스라고 예. 프리미엄 판매 전용관입니다. 일종의 좀 럭셔리 패션, 뷰티관에서 2만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쿠팡 이용하는 5천 원 정도고요. 예. 그래도 이츠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10,000원권이고 쿠팡 트래블은 저 2만 원을 쓰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예. 알럭스 같은 것들은 명품 살 일도 없는데 그걸 왜 쓰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천 원, 또 고작 이 10,000원짜리를 5만 원으로 포장하는 꼼수였다. 또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비난들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로저스 쿠팡 대표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 보상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좀 무시하는 행보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이 이번에 이 대표도 그렇고요. 쿠팡 자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테이터스 자세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본인 회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3,300만 건이 아니라 3,000 건이었었고 그것도 유출이 안 됐다라는 것에 지금 모든 것이 기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3,000 건 유출이었고 이것도 외부 유출이 없었는데도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를 보상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쿠팡 보상이 적절하냐 안 하냐, 예. 이 정도 규모가 맞냐 안 하냐, 추가 보상을 해야 되냐 안 하냐는 우리 쪽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이제 과기부, 국정원, 경찰이 함께한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 파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 혹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쪼개서 써야 되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안과도 비교해도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이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예.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이제 5GB를 줬었고 예. T 멤버십에 따라서 최대 50%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할인 것들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최종 결판이 되진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상위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에 대한 또 지급도 있습니다. 이건 SK텔레콤이 이때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 지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규모를 따진다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5천 원, 10,000원에 불과한 이제 쿠팡과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처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SK텔레콤의 그 10만 원이 또 최종 판결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 우리 쪽 관이 발표하게 될 수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쿠팡이 또다시 내야 될 이 규모의 보상안은 또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네. 정확히는 이제 공정위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이제 사업자입니다. 쉬운 예. 말은 뭐 독점업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독점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부당한 행위를 했었을 때 현재는 형사처벌과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 그럴 바에야 형사처벌이 힘들다면 차라리 과징금의 규모를 높이자라고 해서 기존의 6%였던 것을 이제 20%, 매출액의 20% 과징금으로 이제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빨리 처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적인 이제 이게 되게 될 텐데요. 예. 이번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뭐 독점적 지배자의 남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통과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쿠팡은
완전히 독과점 사업자거든요. 누가 봐도 쿠팡의 추후에 뭐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땐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온 한국 정부가 또 쿠팡을 노리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는 아마 매출액의 20%,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마 내년 후년에 앞으로 나올 부분에 의한 아마 개정 변경이 아닌가, 또 그런 준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좀 솜방망이에 불과하잖아요. 네. 쿠팡이 지금 영업 정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최종적으로 좀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당국에서 그게 과징금이든 시정명령이든 뭐든 이제 내리겠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릴 거고 그것을 쿠팡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라 혹은 내라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 한해서 이제 영업정지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예. 지금 당장 5만 원권 5천 원밖에 안 줬어. 이걸 가지고 영업정지. 정부보다 먼저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 이거 가지고 영업정지.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는 현재로서는 상황은 안 되고요. 예.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쿠팡의 행태에 따라서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간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어제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회장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개인 명의의 후원을 하고 이 뒤에 자금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의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 첫 번째 송치인데요. 경찰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관련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이제 국내 주식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12만 전자, 65만 닉스까지 가고 있는 그렇게 기염을 통한 그렇게 한 해였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의 코스피가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뭐 꼴찌다, 대한민국 중시는 하지 말아라,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였었고 예. 거기 핵심이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이끌어간 또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외에 또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자, 보면 앞서 이제 표에 뭐 전 국가적인 상승률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75%의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나스닥 하지만 나스닥 또한 22%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 뭐 니케이도 많이 올랐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상 뭐 지난 버블 때를 찾아갔지만 연간 상승률은 26%. 코스피가 압도하고 있죠. 그러네요. 저기 내용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저가가 54,000원입니다. 그게 12만 원이니까 시가총액 1위가 100% 넘다 한 더블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두 더블입니다. 즉 3배 넘게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자,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달렸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하는 AI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AI라는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엄밀히 말해서 이번에 AI는 실질적으로 AI 서비스가 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99년, 2000년에 우리가 닷컴 버블, 닷컴 열풍 때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당시에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라이코스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그때는 돈을 못 벌었죠. 예. 야후라든가. 그럼 당시엔 누가 돈을 벌었느냐?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하는 통신 라우터 스위치를 파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인터넷을 가지고 돈 벌려면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스코라는 통신 장비 업체가 이제 거의 최고의 리더와 주가 상승률과 뭐 몇 배의 돈을 벌었는데 지금 그 시스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엄밀히 말하면은 AI 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니라 예. AI의 그 칩,
만드는 데죠. GPU를 만드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금광에서 금을 못 캤지만 금광을 캐는 이 곡괭이를 파는 회사다라는 건데 엔비디아의 그 AI 칩 가속기에는 GPU와 우리의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메모리가 바로 이 AI 반도체 열풍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한 건데요. 지금 또 이 AI의 이 HBM이 워낙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 부분 HBM 공정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레거시 D램이라고 하죠.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이라든가 뭐 DDR5, 6들은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드니까 품귀 현상이 나면서 11월, 12월에 가격이 50%, 60%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AI 붐에 따른 AI 반도체가 코스피의 1등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키워드로 정부를 얘기한 건데요.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했죠. 근데 그거 역시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이재명 정부는요. 정부 중에서 특이하게 국정과제에다가 코스피 5천이라는 지수 목표치를 두고 증시 부양책을 가장 먼저 내걸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이 좋으면 알아서 들어올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아주 구체적인 증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장 뭐 여러 격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주식이라는데 예. 정부가 상법 개정안, 정부가 코스피의 저평가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이 AI와 정부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렇게 올해 전 세계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수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증권사들 나온 것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낙관해가지고 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한 번도 이 연초에 나오는 저 밴드 있죠. 저 표가 맞은 적이 글쎄요. 최근 10년 내에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놓고 보시면은 예. 거의 다 상단이 4,900, 5,000 이상을 외친 데도 꽤 많습니다. 예. 대신도 보이고 NH도 보이고요. 하단선은 저렇게 4,000대에서 이제 막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도 뭐 작년 아니죠. 내년도 올해처럼 70% 이 정도 급등은 좀 힘들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지진 않는 상승을 하게 되려면 AI 쪽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해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I 쪽이 터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축이 환율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1480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쨌든 당국의 개입으로 지금 1430선이고요. 오늘 막판 관리를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개입이라면 오늘 1420원대도 한번 누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환율도 내년에도 이제 다시 한번 안정이 돼야 되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터져야 되는, 뭐 이 두 가지만 좀 맞물리게 된다면 글쎄요, 뭐 내년에도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시장은 이렇게 훈풍인데 먹거리 물가는 참 걱정입니다. 외식 물가 계속해서 너무나 오르고 있잖아요. 네.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에도 외식 물가, 이 밥상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예. 우리 쪽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원재료 가격, 뭐 코코아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환율, 고환율 때문에 이 수입 물가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의 생활 물가는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축 중에 한 축인 환율이라도 좀 많이 떨어져서 안정이 예. 돼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식품 제조사들이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예. 예,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인데 코코아가 정말 1년 반, 2년 동안에 대급등을 해서 초콜릿 회사들 다 망한다. 뭐 외국의 유명 브랜드 초콜릿들도 초콜릿을 섞거나 희석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올해만 놓고 보면 코코아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예. 예. 톤당 거의 $10,000도 넘었었던 것이 한 $6,00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이 얘기를 하면 또 초콜릿 회사들은 원래 이거 $2,000였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거리 가격, 치킨 가격이 한번 올린 것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뭐 유지하거나 더 올리지 내려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크게 아주 뭐 정말 대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또 올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일터의 안전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 건설 현장 붕괴부터 사업장 끼임 사고까지 발생하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지난달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날벼락 같은 사고에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사고 8일이 지나서야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더미가 뒤엉켜 2차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쯤 넘긴 지난 11일, 이번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 ENC가 경기 광명에서 시공하던 신안산선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2달 전인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건설 현장 이외의 공장에서도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친구야, 제발 그 세상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참사에 인허가 비리까지 더해지면서 시공사 대표 등 8명이 구속됐고, 공무원 등 3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이 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감소 추세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2025년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성적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올해 재활종 타종 행사에는 10만 명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열리는 보신각 사거리를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타종 행사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여러 공연을 취소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이고 애도와 추모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1월 4일까지가 애도 기간으로, 추모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처럼 열리는데 가수 양희은 씨와 션 등 11명이 타종에 나서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서울시는 행사에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당일 저녁 6시부터 1월 1일 아침 7시까지 보신각 사거리를 전면 통제합니다. 또 행사 시간을 전후해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연장해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인파가 몰리는 만큼 이 시간대 운행을 104차례 늘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우회하도록 하는데 일부 노선은 자정 전후였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늘립니다. 이 밖에 보신각 근처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를 임시 폐쇄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시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가운데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연말연시 행사를 앞두고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넘이 해맞이 지역에는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매년 해맞이에 나선 인파로 북적이는 포항 호미곶. 경찰이 새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이곳처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명소들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투입될 전국 경찰관은 11,000여 명. 인파를 선제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송 조명차와 고공 관측 차량도 활용됩니다. 행사장이 산이나 바다인 경우에는 경사로와 방파제, 절벽과 둘레길 등 취약지에 통제선도 설치됩니다.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22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에서도 강화된 안전대책이 시행됩니다. 시민들로 특히 붐빌 것으로 보이는 종로 보신각 일대는 내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아침 7시까지 동서방향 2개 도로, 남북방향 1개 도로가 통제됩니다. 지하철 종강역은 내일 밤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명동 신세계백화점과 동대문 DDP 주변도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이 아닌 인파 안전을 중심으로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조치에 나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우리나라 29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세울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울산 울주 세울 3호기의 운영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신규 원전의 운영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로 세울 3호기가 이번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년여 만에 신규 원전의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한국형 원전인 세울 3호기는 2016년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입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생 자살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148명이던 학생 자살이 2022년에 1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도 2020년 14.1%에서 지난해 18.8%로 늘어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3년 주기로 학생 정서와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토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했더니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적발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위법 의심 거래 88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 가운데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인이 29건, 캐나다인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끝자락에서 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심 속 호수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요.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6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말 연시 세미 탄파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어제보다 많게는 7도나 낮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 속 내륙은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지역은 새해 초반까지 대설이 예상돼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